한국이 무슨 호랑이냐? 토끼 주제에 너무 설친다. 일본 출신 석학이 미국 최고 군사연구소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결론이 공개되자 일본 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거든요. 펜타곤을 뒤흔든 그 시뮬레이션 결과 아무도 예상 못한 한국의 진짜 위상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버지니아주 콘티코의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건물은 언제 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제이크 매튜스, 이곳 전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전략 분석관이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뽑고 제 큐비클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어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 브래드가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제이크, 뉴스 봤어? 중국이 또 센카쿠 근처에서 훈련한대. 일본이 발끈했고. 봤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래서 어제 그 시나리오 돌린 거예요. 브래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중일 전쟁 시나리오 대담한데 결과 어때? 아직 다 못 봤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한국 변수를 넣으니까 계산이 자꾸 꼬여요. 한국? 브래드가 웃었습니다. 한국이야 뭐 눈치나 보겠지. 미국 따라갈지 중립 지킬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제한적 지원 정도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국을 반응형 국가로 설정했죠.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강대국 눈치만 보는 포지션으로요. 논리적으로 맞는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가 있었으며 미국 동맹이지만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거든요. 균형자라고 스스로 부르지만 결국 약자의 딜레마 아닙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화면에 떴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수백 개의 변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었죠. 군사력, 경제력, 외교관계, 지리적 요인까지 모든 걸 수치화해서 전쟁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 변수부터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전력 배치 현황, 미사일 사거리, 공군 기지 위치, 경제 제재 가능성까지 하나씩 넣었어요. 다음은 일본이었죠. 자위대 규모, 미군 기지 현황, 방어체계, GDP 대비 방위비까지 세세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변수를 넣을 차례였어요. 대만, 필리핀, 호주,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섹션을 열었어요. 기본 설정값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군사력 지수, 경제 규모, 동맹 관계 같은 객관적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 패턴 설정이었어요. 각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을 반응형으로 설정했습니다. 독자 결정 능력 30%, 동맹 의존도 70%, 중립 선호도 높음이라고 입력했어요.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려 할 거라고 봤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침내 준비가 끝났죠.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어요. 계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이 시스템은 48시간 단위로 전쟁 시나리오를 돌립니다. 첫 충돌부터 확전, 교착, 협상까지 모든 단계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15분쯤 지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변수 없이 돌린 거였어요.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해역에 함정을 보내고 일본이 차단에 나서면서 충돌 확률 65%, 미일 동맹 개입 후 3개월 내 교착 상태, 협상 가능성 60%였죠. 전형적인 제한전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한국 변수를 넣은 결과였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 확률이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쪽 모두의 작전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측 작전 비용이 40% 올랐고 일본 측도 35% 상승했어요. 전쟁 지속 기간도 3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났죠. 한국은 시뮬레이션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력 오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정확했어요. 코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전체 계산이 복잡해진 겁니다. 점심시간에
브래드와 구내식당에서 마주쳤어요. 그가 트레이를 들고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어때? 이상해요. 저는 샐러드를 찌르며 답했습니다. 한국을 넣으니까 전체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진다는 게 뭔데? 양쪽 다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쟁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고요. 한국이 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브래드가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야? 한국을 너무 강하게 잡았거나.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잡았어요. 반응형 국가로 설정했거든요. 스스로 결정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걸로요. 그럼 더 약하게 만들어봐.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예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된 걸로. 오후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국의 독자 결정 능력을 10%로 낮췄어요. 동맹 의존도는 90%로 올렸고요. 군사력도 20% 깎았습니다. 거의 괌이나 오키나와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미군 기지가 있는 그냥 땅덩어리 정도로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더 이상했어요.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마치 뭔가 핵심 요소가 빠진 것처럼 계산이 중단됐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약자로 가정한 출발점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이번엔 한국의 행동 패턴을 강제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뒀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중국이 압박하자 경제 구조를 재편했고, 일본이 도발하자 독자 무기 개발에 나섰으며, 미국이 요구하자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실질적으론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약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밤 9시쯤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고요. 한국을 약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설정해서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뭘로 설정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중국과 일본의 긴장 고조, 센카쿠 해역 충돌 위협, 미국의 개입 가능성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 질문의 답을 아직 몰랐지만 하나는 확신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쟁이론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여전히 어젯밤 시뮬레이션 결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중간쯤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각이 되자 사토 히로시 교수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교수였죠.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은 국가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토 교수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어요.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일본의 성공 사례라고 적혀 있었죠. 교수가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정치는 정글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죠. 이상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6세기 동아시아 지도였어요. 일본, 조선, 명나라가 표시되어 있었죠.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대륙 진출을 시도한 최초의 전략적 결정이었죠. 비록 실패했지만 일본은 배웠습니다. 힘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19세기 일본 지도가 나타났어요. 메이지 유신 시기였죠.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집어삼키는 걸 보고 일본은 선택했습니다. 굴복하거나 변화하거나. 일본은 변화를 택했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교수의 설명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처럼 들렸죠. 사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일본 제국의 영토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대만,
만주까지 포함돼 있었죠. 1910년 한일합병은 제국주의 시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교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당시 국제 정치의 규칙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규칙을 이해했고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요?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게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독자적 국가 전략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려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주도권을 잃었고 결국 일본의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토 교수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45년 패전 후 일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이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도쿄의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패전은 굴욕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일본은 또다시 배웠습니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경제로 방향을 틀었죠. 다음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 추이였어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30년 만에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사토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도움, 물론 그것도 있었죠. 하지만 핵심은 일본이 굴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패전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수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강자의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생존을 위해 변신하는 것이죠. 일본은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뭔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물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막연하게 이 설명이 뭔가 빠뜨리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현재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표시되어 있었죠. 오늘날 동아시아를 보십시오.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강합니다. 한국은요? 글쎄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전략적 주체성은 여전히 약하죠.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려 합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한국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까? 사토 교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생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힘의 본질을 이해할 것. 둘째, 굴복할 줄 알 것. 셋째, 적절한 시기에 변신할 것. 일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의 언어를 이해한 나라가 됐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받아 적은 내용들이 가득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메이지 유신, 한일합병, 경제성장 모두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이에요. 사토 교수는 한국을 1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주체성이 없는 나라, 균형만 맞추는 약자라고 정의했죠. 그런데 어제 제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토 교수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데이터와는 맞지 않았죠. 뭔가 이 이론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캠퍼스는 한적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열어봤죠. 한국 변수가 들어간 시나리오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토 교수 말대로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데 왜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수의 이론이 틀렸거나 제 시뮬레이션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사토 교수의 강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전략적 주체성이 없다는 말,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단정. 그럼 제 시뮬레이션은 왜 그렇게 나온 걸까요? 저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중일 전면 충돌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요. 단순한 해상 대치가 아니라 실제 전쟁 수준으로요. 모니터 앞에 앉아
변수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측이었어요. 동중국해 해상 봉쇄 시나리오를 넣었습니다. 센카쿠 제도 주변 200캐리를 중국 해군이 차단하는 상황이었죠. 구축함 8척, 잠수함 4척, 그리고 공중 지원까지 포함시켰어요. 다음은 일본 측 대응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전력 투입, 미군 기지 가동률 상승, 오키나와 방어체계 강화를 입력했죠.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군 개입 확률도 85%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변수를 추가했어요. 중국의 대일 히토류 수출 중단, 일본의 대중 첨단 부품 수출 금지, 양국 간 무역 감소율 예측치까지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어요. 경제 전쟁까지 포함된 복합 시나리오였죠. 마지막으로 주변국 변수를 입력할 차례였습니다. 대만은 중립 유지 가능성이 낮았어요. 필리핀은 미국 편에 설 확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설정을 유지했어요. 반응형 국가, 독자 결정 능력 30%, 눈치만 보는 약자 포지션으로요. 사토 교수 이론대로라면 이게 맞는 설정이었으니까요.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딩바가 나타났고 계산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변수가 많아서 시간이 더 걸렸죠. 20분쯤 기다렸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 결과는 한국 변수 없이 돌린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과 일본만 싸우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비교적 명확했어요. 초반 2주간 격렬한 해상 교전, 양측 함정 피해 중간 수준, 미군 개입 후 중국 측 후퇴, 4개월 후 협상 테이블, 센카쿠 지위는 미결로 남지만 현상 유지 가능성 70%였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변수를 넣은 시나리오였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 확률 자체는 비슷했지만 전개 과정이 이상했습니다. 중국 측 작전 비용이 55% 증가했어요. 일본 측도 48% 올랐고요. 전쟁 지속 기간은 4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70%에서 40%로 떨어졌죠. 저는 세부 데이터를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상세 분석이 나타났어요. 중국 측 비용 증가 요인이라는 항목을 봤습니다. 한국 변수로 인한 보급선 불확실성 증가, 동중국해 작전 시 측면 노출 우려, 장기전 시 경제 타격 확대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중립을 선언하지도, 군대를 움직이지도,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만 했을 뿐인데 중국의 계산이 복잡해진 겁니다. 일본 측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협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후방 보급 차질 우려, 장기전 시 경제 동맹 약화 가능성, 미국의 개입 강도 감소 예상이라고 나왔어요. 일본도 한국 때문에 전쟁을 더 조심스럽게 계산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간대별 전쟁 비용 추이 그래프를 봤어요. 한국 변수가 없을 때는 비용이 초반에 급증했다가 미군 개입 후 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변수가 있을 때는 비용이 계속 불규칙하게 올라갔어요. 예측이 어려워진 겁니다. 다음은 전쟁 종결 시나리오별 확률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협상 종결 70%, 중국 승리 20%, 일본 승리 10%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들어가니 협상 종결 40%, 장기 교착 35%, 확전 가능성 25%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래가며 더 예측 불가능해진 거였죠. 브래드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가 물었어요. 중일 전면전 시나리오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변수를 넣으니까 또 이상해졌어요. 이상하다는 게 뭔데? 전쟁이 비싸지고 길어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양쪽 다 비용이 엄청 올라가고 끝내기도 어려워지고요. 한국이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돼요. 브래드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코드 오류 아냐? 확인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시뮬레이션은 정상 작동 중이고요. 그럼 가정이 틀린 거지.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설정을 다시 봐. 저는 한국 설정 창을 열었습니다. 반응형 국가, 독자 결정 30%, 동맹 의존 70%, 중립 선호 높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토 교수가 말한 대로 설정한 거였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고요. 브래드가 마우스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왜 결과는 반대로 나와? 한국이 약하면 전쟁이 단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복잡해지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드 말이 맞았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약한 국가는 전쟁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저는 여러 변형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테스트했어요. 한국을 더 약하게 만들어봤고 더 중립적으로 설정해봤으며 아예 미국 완전 종속으로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했어요. 한국이 들어가면 전쟁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올라가며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바꾸든 상관없었죠. 밤 8시쯤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을 약자로 정의한 출발점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군사학에서 반복되는 예외는 예외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새로운 규칙의 신호라고 했죠. 한국이 계속 예외로 나타난다면 그건 제 가정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닐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일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적고 나니 두려움이 들었어요. 3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을 뒤집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접근을 해봐야겠다고요. 한국을 약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봐야 한다고요.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약자로 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반대로 해보는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보기로 했죠. 만약 정말 약자라면 압박 앞에서 무너질 테니까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압박 시나리오였어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먼저 경제 제재 변수를 넣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을 30% 감축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도체 부품 수입을 차단하고 관광객 송출도 중단하는 거였죠.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설정했습니다. 핵심 소재 수출 금지, 금융 협력 중단, 기술 이전 차단까지 넣었어요. 다음은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 일부 해역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추가했죠.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해상자위대 활동을 늘리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외교적 고립 변수도 넣었습니다. 양측 모두 한국에게 편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은 미국 동맹 관계 축소를 요구하고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차단까지 추가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핵심 특허 사용 제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 중단 같은 것들이었어요. 한국 경제의 핵심을 겨냥한 압박이었죠. 저는 설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압박이면 웬만한 중견국은 버티지 못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를 이렇게 압박하면 2개월 안에 굴복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나타났고 계산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25분 정도 걸렸죠. 변수가 많아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첫 1개월 동안 한국 경제는 확실히 타격을 받았어요. GDP 성장률이 1.5% 하락했고 수출이 20% 줄었으며 주식시장이 15% 빠졌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하지만 2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군수 생산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방위산업 가동률이 올라갔고 미사일 생산량이 30% 늘어났으며 탄약 비축량도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군수 생산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3개월째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산업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던 부품들을 국산화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찾았어요.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들도 자체 생산 체계로 전환했죠. 저는 세부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상세 분석이 나타났어요. 한국 대응 패턴이라는 항목을 봤습니다. 압박 초기 경제 지표 악화, 하지만 정부 주도 산업 재편 착수, 군수 산업 우선 투자, 공급망 다변화 가속, 기술 자립 프로젝트 긴급 가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을 받는 동안 한국은 내부 구조를 바꾸고 있었어요. 마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였죠. 6개월째 결과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회복 조짐이 보였어요. GDP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수출도 새로운 시장을 통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군사력 지표였어요. 미사일 재고가 압박 전보다 40% 늘었고 방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으며 독자 무기 체계 개발이 가속화됐습니다. 압박을 받은 나라가 오히려 강해진 겁니다. 브래드가 제 옆으로 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압박 시나리오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압박하면 무너져야 하는데 오히려 재정비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경제는 흔들렸지만 군사력은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구조도 바뀌었어요. 브래드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 압박을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게 가능해? 데이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엔 타격받았지만 계속 적응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브래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버티기가 아니라 변신이네. 맞아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압박을 받는 동안 내부를 재편한 겁니다. 오후에 저는 다른 중견국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수준의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터키를 먼저 돌려봤어요. 경제 제재와 외교 고립을 당한 상황이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개월 만에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고 정치적으로 굴복했어요. 다음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비슷한 압박 시나리오를 넣었죠. 인도네시아도 6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압박하는 쪽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폴란드도 돌려봤습니다. 유럽의 중견국이었죠.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어요. 경제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압박을 받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무너지거나 굴복했지만 한국은 재편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다르게 반응한다. 방어가 아니라 적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조가 견고해진다. 이건 약자의 행동 패턴이 아니다. 저녁 때 브래드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가 커피를 들고 있었죠. 한국 문제 해결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럼 약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뭐죠? 강자도 아닌데 약자도 아니고. 브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내가 찾아야지. 나도 모르겠어. 밤늦게까지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압박받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단계별로 추적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압박 초기에는 타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재편하고 군수 생산을 늘리며 공급망을 바꿨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빨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야. 뭔가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정의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약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닌 뭔가 다른 범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저는 사토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프린트해서 가져갔어요. 누군가에게 이 이상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교수라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토 교수가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죠. 매튜스 군이군요. 교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중일 전쟁 시나리오인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토 교수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프린트물을 교수 책상 위에 펼쳤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변수를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들어가면 전쟁 비용이 급증하고 기간도 길어지며 예측도 어려워져요. 교수가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을 약자로 설정했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이 재편되면서 더 복잡해지고요. 사토 교수가 프린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매튜스 군,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입니다. 아니요.
코드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 번 돌려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오류가 아니라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은요?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정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약자예요. 역사가 증명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때때로 잡음을 포착합니다.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한국이 최근 몇십 년간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경제 성장도 했고 기술도 발전했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50년 넘게 지속된 게 그냥 운입니까? 사토 교수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보호 아래 성장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필요해서 지원했고 경제 발전기에는 일본 기술과 자본이 들어갔죠. 독자적 성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게임 아닙니까? 한국이 그 게임에서 살아남았다면 뭔가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교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매튜스 군. 당신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생존 전략과 운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전략적 주체가 아니라 환경의 수혜자였을 뿐이에요. 그럼 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수동적이라면 왜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죠? 교수가 프린트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모델 설계 문제일 겁니다. 당신이 한국에 과도한 변수를 부여했거나 가중치를 잘못 설정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는 데이터를 보고도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류라고 단정하는 거였죠.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세요. 만약 한국이 정말 약자라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무시하면 될 텐데요. 사토 교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요. 땅덩어리가 중요한 거지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과 국가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땅을 운영하는 게 한국 정부인데요. 교수가 프린트물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매튜스 군. 당신은 너무 세부에 빠져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국제 정치는 강대국이 만들고 약소국은 따를 뿐입니다. 한국은 후자예요. 당신 시뮬레이션이 그걸 반영 못한다면 모델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시뮬레이션 오류를 잡아서 다시 돌려보세요. 그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는 이미 다시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았죠.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토 교수는 제 데이터를 보고도 설명을 거부했어요. 오류라고 단정하거나 운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땅은 중요하지만 국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땅을 관리하는 게 국가인데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핵심일지도 몰라요. 왜 모두가 한국을 설득하려 하는가? 약자라면 무시하면 될 텐데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프린트물을 다시 펼쳐봤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들어가면 모든 게 복잡해졌죠. 사토 교수는 이걸 오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이렇게 일관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돌려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보고도 설명을 거부한 이유를요. 제 데이터가 교수의 이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약자여야 했고 운이 좋았을 뿐이어야 했으며 독자적 전략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교수의 이론이 성립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뮬레이션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운으로 설명되지 않았으며 명확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교수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로 50년을 설명할 순 없다고요. 뭔가 다른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약자도 강자도 아닌 제3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사토 교수의 이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이론을 거부하고 있었고 교수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죠. 이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혼자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찾아야 했어요. 주말 내내 시뮬레이션 센터에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주말에는 보안 요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을 특정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를 열었습니다. 중일 전쟁 상황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행동 패턴 설정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약자도 강자도 중립도 아닌 그냥 빈 상태로 놔둔 거였죠. 시뮬레이션이 한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평소보다 계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시스템이 한국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찾아야 했으니까요. 30분쯤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한국 행동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한국의 움직임을 단계별로 기록한 거였죠. 첫 달 데이터를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최소화했어요. 대신 내부적으로 군수 생산을 20% 증가시켰고 에너지 비축량을 늘렸으며 핵심 부품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준비는 많이 한 거였죠. 두 번째 달 데이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편을 선택하라고 압박하자 한국은 외교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했고 일본과의 해상 협력도 늘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인 겁니다. 세 번째 달에는 더 복잡해졌어요. 일본이 군사 협력을 요청하자 한국은 공개적으로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했고 해상훈련 일정을 조율했죠. 거절하면서도 협력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공개 발언 최소화, 내부 준비 극대화, 외교적 중립 유지하면서 실질 협력 진행, 요청 거절하되 결과는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달 데이터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한국은 여전히 중립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방위 산업 수출이 급증했고 미군 기지 가동률이 올라갔으며 해상 초계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중립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전쟁 경제로 전환한 겁니다. 다섯 번째 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 독자적 무기 체계 개발을 가속화했어요.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고 방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으며 해군 전력을 증강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전쟁 이후를 준비한 거였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약자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약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강대국 눈치를 보며 선택을 미루는 게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선택을 미루는 게 아니라 선택의 시점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데이터는 더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경제 구조를 재편했고 공급망을 다변화했으며 기술 자립도를 높였죠. 답변하지 않는 동안 실질적 변화를 만든 겁니다. 저는 전체 6개월 데이터를 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중견국들과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필리핀은 즉각 미국 편을 선택했습니다. 명확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받았죠. 인도네시아는 중립을 유지하려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굴복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체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건 우유부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일요일 오후에도 저는 계속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테스트했어요. 중국 압박을 더 강하게 만들어봤고 일본의 유혹을 더 매력적으로 설정해봤으며 미국의 개입 시점을 앞당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조건이 바뀌어도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며 그 사이에 내부를 강화하고 최종 선택 시점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군사학에서 배운 원칙이 떠올랐어요. 반복되는 예외는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신호라고 했죠. 한국이 계속 예외로 나타난다면
그건 제 가정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은 무엇인가? 첫 줄을 적었습니다. 약자가 아니다. 약자는 즉각 반응하고 선택을 강요당하며 시간에 쫓긴다. 한국은 반응을 지연하고 선택을 유보하며 시간을 만든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강자도 아니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를 움직인다. 한국은 규칙을 따르는 척하면서 틈새를 활용한다. 세 번째 줄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까요? 약자도 강자도 아니라면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까요? 저녁 7시쯤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제 차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기존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긴장 고조, 미국의 개입 가능성, 주변국들의 입장 같은 내용이었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야. 시간을 쓰고 있는 거지. 그 말을 하고 나서 뭔가 떠올랐어요. 시간을 쓴다. 한국은 시간을 다르게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간에 쫓겼어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여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늘렸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며 최종 선택 시점을 스스로 정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주말 동안 모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행동 패턴을 단계별로 나열했습니다. 명확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쓴다. 이게 답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런 개념을 연구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일 도서관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도서관에 갔습니다. 3층 국제정치 섹션이었어요. 서가 사이를 걸으며 관련 논문을 찾기 시작했죠. 압박과 제재, 중견국 전략, 시간과 외교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압박은 실패하는가? 제재 저항 국가들의 공통 패턴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자는 마이클 로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 저자 소개가 있었습니다. 전직 미 국방부 전략평가관,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라고 나와 있었죠.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논문 초록을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 제재와 정치적 압박이 실패하는 국가들을 분석한다. 통념과 달리 이들 국가는 약하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 강했을 뿐이다. 그들은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했고 압박을 구조 재편의 기회로 전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본문을 읽기 시작했죠. 로웰 교수는 여러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란, 쿠바,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한국 섹션에서 저는 읽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외부 압박에 직면했다고 로웰 교수가 썼어요. 미국의 안보 요구,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중국의 정치적 압력이었죠. 통념은 한국을 이런 압박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는 수동적 국가로 본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음 문단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간을 무기로 쓰는 국가다. 압박을 받으면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내부를 재편한다. 압박이 끝날 때쯤 한국은 이미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을 무기로 쓴다. 제가 주말에 생각했던 바로 그 개념이었어요. 누군가 이미 연구했던 겁니다. 로웰 교수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했을 때 한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독자방위 산업을 급속히 키웠죠. 압박이 끝났을 때 한국은 이미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기술 이전을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5년 후엔 일본 기술이 필요 없게 됐죠. 2000년대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을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즉각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키웠습니다. 압박이 약해질 즈음엔 이미 중국 의존도가 낮아져 있었죠. 로웰 교수가 결론 부분에서 쓴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형태를 바꾼다. 즉각적 대응 대신 구조적 적응을 선택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의 효과는 줄어들고
오히려 그들은 강해진다. 이것이 시간의 정치학이다. 저는 논문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었어요. 한국이 왜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왜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두 설명됐죠. 논문 끝에 저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로웰 교수님께. 저는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전략분석관 제이크 매튜스입니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연구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썼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다리기로 했죠. 그날 오후 시뮬레이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브래드가 제자리로 왔어요. 주말 내내 여기 있었다며 그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느라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런데 논문 하나 찾았어요. 제 결과를 설명해주는 거요. 무슨 논문인데? 시간을 무기로 쓰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죠. 브래드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국은 약자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는 국가예요. 압박받는 동안 준비하고 위기가 끝날 때쯤엔 이미 강해져 있죠. 그게 가능해. 논문 저자는 여러 사례로 증명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뮬레이션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저녁 7시쯤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로웰 교수에게서였어요. 매튜스 씨. 연락 감사합니다. 제 논문이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로 오시겠습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건물 5층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썼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로웰 교수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읽었어요. 각주까지 확인하며 참고 문헌들을 메모했죠. 교수가 인용한 다른 연구들도 찾아봤습니다. 시간과 국제정치, 지연 전략의 효과, 적응적 국가 행동 같은 논문들이었어요. 하나의 학문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통 국제정치 이론과는 다른 접근이었죠. 국가를 강자와 약자로만 나누지 않았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구분했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국가와 시간을 만드는 국가로요.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웰 교수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적었어요. 시간의 정치학, 구조적 적응, 지연된 대응, 압박의 역설 같은 용어들이었죠. 그리고 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대조해봤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든 패턴이 로웰 교수 이론으로 설명됐습니다. 수요일 밤 저는 목요일 면담 준비를 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래프와 표를 만들고 핵심 질문들을 적었죠. 로웰 교수에게 물어볼 게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데이터를 설명해줄 이론을 찾았습니다. 사토 교수는 운이라고 했지만 로웰 교수는 전략이라고 말했죠. 저는 후자를 믿고 싶었습니다. 데이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관계학과 건물은 캠퍼스 중심부에 있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었죠.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로웰 교수 연구실이 있었어요. 문패에 마이클 로웰 교수, 국제안보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매튜스 씨시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 로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며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죠. 앉으세요. 로웰 교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메일에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겁니까?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중일 전쟁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변수를 넣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한국을 약자로 설정했는데 전쟁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길어지고 예측도 어려워졌어요. 로웰 교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돌려 교수에게 보여줬어요. 그래프와 표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국 변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압박 시나리오 결과,
시간대별 행동 패턴까지 모두 보여졌죠. 교수는 조용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분 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제 연구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시간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님 논문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는 걸요. 로웰 교수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싸움의 형태를 바꾸는 나라죠.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가 책장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수집한 사례들입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는 동안 기술을 축적해요. 산업을 재편하고 공급망을 바꾸며 대체 경로를 만들죠.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동안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시작될 즈음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판이 달라져 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압박받을 때와 6개월 후는 완전히 다른 국가예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압박 초기엔 경제가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해지더라고요. 로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압박받으면 즉각 대응하려 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교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벌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애매하게 답하고 공개 발언은 최소화합니다. 그 사이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죠. 상대방이 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답답해하죠. 로웰 교수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효과는 줄어들고 오히려 한국은 강해집니다. 제가 만난 지도 교수는 이걸 운이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게 운일 뿐이라고요. 로웰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데이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사토 교수는 오류라고 했지만 로웰 교수는 증거라고 말했죠. 교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통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를 강자와 약자로만 나눠요. 힘이 있으면 강자고 없으면 약자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즉각 반응하는 국가와 시간을 만드는 국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그걸 보여준 거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데이터는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시뮬레이션으로 시간의 정치학을 증명한 거니까요. 그럼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를 확장하세요. 로웰 교수가 답했습니다. 전투 결과만 보지 말고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봐야 해요. 무기 생산 속도, 보급 지속 능력, 공급망 안정성 같은 거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탄약을 계속 만들 수 있느냐, 부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중 하나라는 거네요. 로웰 교수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이 빠지면 미군 작전도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탄약 생산, 부품 공급, 정비 지원까지 한국이 핵심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전쟁을 좌우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에 눈이 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투만 봤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지만 계산했죠. 하지만 전쟁을 지속시키는 기반은 보지 못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로웰 교수는 구체적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시뮬레이션에 어떤 변수를 추가해야 할지, 어떤 데이터를 더 봐야 할지 알려줬죠. 연구실을 나올 때 교수가 말했습니다. 매튜스 씨, 당신 연구는 중요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세요. 전통 이론에 도전하는 건 어렵지만 데이터가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방향을 잡았어요. 건물을 나오며 저는 확신에 찬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기반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했죠.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로웰 교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관점으로 다시 접근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웰 교수 조언대로 전투 결과가 아니라 전쟁 기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기존 시뮬레이션은 전투력, 무기 성능, 전술 같은 걸 중심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변수들을 넣기로 했죠. 먼저 무기 생산 속도를 핵심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탄약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미사일 하나 쏘면 다시 만들어야 하고 포탄 1000발 쓰면 보충해야 했어요. 생산 속도가 느리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입력했어요. 포탄 생산량, 미사일 제조 속도, 부품 공급 능력까지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이 상당했거든요. 다음은 보급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은 보급 싸움이라고 배웠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탄약이 떨어지고 연료가 없으면 못 싸웁니다. 미군의 서태평양 보급 체계를 분석했어요. 어디서 탄약을 가져오는지, 어디서 정비하는지, 어디서 부품을 구하는지 추적했죠. 한국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공급망 안정성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평시 공급망이 끊기거든요. 대체 경로가 있어야 했어요. 반도체 부품, 정밀 기계,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계속 공급돼야 무기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을 입력하며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체 생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였죠. 마지막으로 경제 지속 능력을 넣었습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군인 월급, 무기 구입, 보급품 수송까지 모든 게 비용이었습니다. 경제가 버티지 못하면 전쟁도 못했죠. 일주일 동안 변수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전투력 계산은 줄이고 생산과 보급 계산을 늘렸죠. 브래드가 제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전쟁 시뮬레이션 맞아? 총 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전쟁은 총만 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탄약 만들고 나르고 보급하는 게 더 중요하죠. 금요일 오후 드디어 새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로딩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었어요. 변수가 많아서 계산이 복잡했거든요. 40분쯤 기다렸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변수 없이 돌린 거였어요. 중일 전쟁이 발생하고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이었죠.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전투에서는 미일 동맹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약 보급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포탄 공급도 지연됐습니다. 6개월째에는 심각해졌죠.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부품 공급도 불안정해졌고요. 미군 작전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탄약이 없어서 못 싸우게 된 겁니다. 9개월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우세했지만 작전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커졌고 국내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열었습니다. 한국 변수를 넣은 거였어요. 같은 전쟁 상황이었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반 3개월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달랐습니다. 탄약 보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한국에서 포탄과 미사일이 계속 공급됐거든요. 부품 정비도 빨라졌고요. 6개월째에는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군 작전 강도가 유지됐어요. 무기 생산이 소모를 따라잡았고 보급 체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항만에서 탄약이 계속 선적됐고 한국 공장에서 부품이 계속 나왔죠. 9개월째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있을 때 미군은 작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 부담도 관리 가능했고 보급망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된 겁니다. 저는 두 시나리오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전투력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속 능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군은 9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한국이 있으면 2년도 가능했죠.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여도 분석 항목을 열어봤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포탄 공급의 40%가 한국에서 왔어요. 미사일 부품의 35%, 정비 지원의 50%가 한국이었습니다. 미군 보급선의 70%가 한국 항만을 거쳤고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로웰 교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었습니다. 전투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전쟁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죠. 다음은 중국 측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변수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어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중국의 전쟁 지속 능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미군 보급이 약해지니까 중국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으면 중국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미군 보급이 안정적이니까 쉽게 끝낼 수 없었어요. 전쟁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승리 가능성은 낮아졌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저는 일본 측도 분석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초반엔 강했어요. 하지만 장기전이 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약 비축량이 적었고 생산 능력도 제한적이었거든요. 한국 없이는 일본도 3개월 이상 싸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으면 일본도 보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군 보급망을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했죠.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은 필수였습니다. 브래드가 퇴근 전에 제자리로 왔어요. 결과 나왔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군도 장기전 못해요. 정말? 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탄약 공급, 부품 정비, 보급 지원까지 한국이 핵심이에요. 전쟁터에 안 나가도 전쟁을 좌우하고 있죠. 브래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네. 맞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쟁 자체가 성립 안 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결과가 강렬했어요.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였죠. 기반이자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전투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생산력, 보급력, 지속력으로 봐야 한다.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전쟁의 기반이다. 한국이 빠지면 판 자체가 무너진다. 로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조언대로 시뮬레이션을 재설계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한국은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죠.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에 임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기반이라면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압박해서 빼버리면 전쟁이 단순해질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새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경제 제재, 외교 고립, 군사 위협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였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 압박 강도를 단계별로 높였어요. 1단계는 경제 제재였습니다. 대중 수출 30% 감축, 관광 중단, 투자 철회를 넣었죠. 2단계는 외교 압박이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한국 고립 요구, 국제회의 배제 같은 걸 설정했어요. 3단계는 군사 위협이었습니다. 서해 훈련 증가, 공군 활동 강화, 미사일 배치 같은 변수를 추가했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30분쯤 후 결과가 나왔어요. 첫 3개월 데이터를 봤습니다. 중국 압박이 시작되자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어요. GDP가 1.8% 하락했고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공개적으로 중립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방산 생산을 늘렸어요. 미군 보급 지원도 조용히 계속됐고요. 말과 행동이 따로였습니다. 6개월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중국 압박이 계속됐지만 한국의 대미 보급 지원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압박을 견디면서 미국 지원을 늘린 겁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저는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와 연결돼 있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일본의 한국 배제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없이 미국과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한국을 우회하는 보급선을 구축하고 일본 자체 생산 능력을 최대화하는 거였죠. 결과를 보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단독으로는 보급 능력이 부족했어요. 탄약 생산 속도가 느렸고 항만 처리 용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죠. 미군 작전 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째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일본의 생산 설비로는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 공급도 불안정했고 정비 능력도 한계에 부딪혔죠. 전쟁 비용은 2배로 올랐지만 효율은 절반이 됐습니다. 저는 두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려 해도
완전히 못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우회하려 해도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을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 테스트는 미국의 한국 배제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기지들만으로 전쟁하는 상황이었어요. 괌, 오키나와, 필리핀 기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였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은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보급선이 2배로 길어졌고 수송 시간도 늘어났으며 연료 소비가 급증했죠. 같은 작전을 하는데 비용이 70% 더 들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더 문제였어요. 탄약 보급이 지연됐고 정비 지원도 느려졌습니다. 6개월째부터 작전 템포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9개월째에는 거의 정체됐죠. 한국 없이도 전쟁은 가능했지만 효율이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전체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누구든 한국을 배제하려 하면 자기 비용만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못 떼어냈어요. 일본은 한국 없이 감당이 안 됐고요. 미국도 한국 없으면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을 빼려는 시도가 오히려 전쟁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브래드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또 한국 시뮬레이션이야? 그가 물었어요. 이번엔 한국을 배제하는 시나리오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각각 한국 없이 하는 걸 돌려봤어요. 결과는 다들 실패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빼면 비용만 올라가고 효율은 떨어져요.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효과를 내는 거죠. 브래드가 데이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조건이네. 정확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쟁이 단순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복잡하고 비싸지고 어려워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오후에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모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변수의 구조적 의미였죠. 첫 섹션은 기존 가정의 오류였습니다. 한국을 약자로 보는 시각이 왜 틀렸는지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약자라면 압박에 무너져야 하는데 한국은 적응했습니다. 약자라면 배제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은 배제되지 않았죠. 두 번째 섹션은 한국의 실제 역할이었습니다.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기반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생산, 보급, 지속 능력에서 한국이 핵심이라는 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섹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한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려 하지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배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기 비용만 올렸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약자가 아니다. 선택이 성립되기 위한 구조적 존재다. 한국 없이는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진실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뒤로 기댔습니다. 처음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을 약자로 봤던 초기 가정은 틀렸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그 반대를 보여줬거든요. 저녁 때 로웰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매튜스 씨, 훌륭합니다. 당신이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한 건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한국을 구조적 변수로 본 건 정확한 접근입니다. 이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논문이요. 학술적으로 발표한다는 뜻이었죠. 사토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논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어요. 건물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2주 후 사토 교수 전쟁이론 수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에 모든 데이터를 담아왔고 질문도 정리해뒀죠. 교수는 여전히 같은 이론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국제정치 구조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어요. 피라미드 모양이었죠. 맨 위에 강대국, 중간에 중견국, 아래에 약소국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규칙을 만들고 약소국은 따릅니다. 중견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죠. 명확하고 안정적인 체계예요.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피라미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속합니다. 중견국 위치를 가리켰어요. 강대국에 의존하면서 생존하는 나라죠. 독자적 전략 주체라기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저를 봤어요. 매튜스 군,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을 의존적 국가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세요. 의존하는 나라를 왜 모두가 설득하려 합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토 교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수가 물었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에게 자기 편을 선택하라고 압박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존적이고 약한 나라라면 무시하면 될 텐데요. 왜 강대국들이 한국을 설득하려 애쓰는 겁니까?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땅이 중요한 거지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사토 교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강대국에게 한국은 전략적 자산이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중일 전쟁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약자로 설정했는데 전쟁이 오히려 복잡해지더라고요. 비용도 올라가고 기간도 길어지고 예측도 어려워졌어요. 그건 아마 모델 오류일 겁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여러 번 돌려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토 교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한국은 약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그런 약자는 아니에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토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매튜스 군. 당신은 시뮬레이션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컴퓨터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한 것일 뿐이에요. 역사와 경험을 무시할 순 없죠. 역사가 뭘 말합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1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만 맞추는 나라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려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강대국들의 비용이 급증했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 없이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 주장이 뭡니까? 사토 교수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한국은 선택받는 약자가 아닙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존재예요. 한국이 빠지면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약자의 특성이 아니에요. 교수가 교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매튜스 군. 당신은 한 가지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필요성과 주체성은 다릅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독자적 전략 주체는 아닙니다. 결국 강대국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강대국들이 한국을 설득하려 합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약자라면 명령하면 되는데 왜 설득이 필요합니까? 사토 교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이 교수와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건 외교적 형식입니다. 교수가 마침내 답했습니다. 강대국도 동맹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쪽이 결정하고 없는 쪽이 따릅니다. 제 데이터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은 압박받아도 적응했고 배제하려 해도 안 됐으며 무시하려 해도 비용이 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따르는 나라의 특성이 아닙니다. 매튜스 군, 사토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데이터에 빠져서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어요. 국제 정치는 힘의 게임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영리하게 움직여도 결국 강대국 틀 안에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한국 때문에 작동한다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틀 자체가 무너진다면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겁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교수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튜스, 대단한데. 한 학생이 말했어요. 사토 교수가 답 못하는 거 처음 봤어. 그냥 데이터가 보여준 걸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복도를 나오며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수에게 도전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질문은 정당했고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건물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토 교수가 제 마지막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이유를요. 한국이 틀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이론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약자와 강자라는 이분법이 무너지는 거였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논문을 쓸 차례였어요. 강의실에서 던진 질문을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존하는 나라를 왜 모두가 설득하려 하는가? 그 답을 데이터로 보여줄 겁니다. 차에 올라타며 로웰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사토 교수에게 공개 질문했습니다. 답을 못하더군요. 본격적으로 논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를 믿으세요. 저는 시동을 걸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어요. 제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변수의 구조적 의미, 중일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평가였어요. 80페이지 분량이었죠. 금요일 오후 마지막 검토를 마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중일 전쟁이 벌어질 때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2달 전 저는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눈치만 보고 균형만 맞추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최종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적었어요. 중일 전쟁 시 한국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그 아래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약자가 아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약자라면 압박에 무너져야 하는데 한국은 적응했어요. 약자라면 배제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은 배제되지 않았죠. 약자라면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전쟁의 기반이다. 시뮬레이션은 명확히 보여줬어요. 한국이 빠지면 탄약 보급이 끊기고 부품 정비가 느려지며 작전 지속 능력이 무너졌습니다. 전투력이 아니라 생산력, 보급력, 지속력이 핵심이었죠. 세 번째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설득하려 했어요. 배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하는 순간 자기 비용만 올랐거든요. 한국은 누군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중일 전쟁 시 한국의 포지션은 이렇다. 한국은 어느 편도 명확히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오히려 힘이다.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압박받는 동안 준비하고 위기가 끝날 때쯤엔 이미 강해져 있을 것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2달 전 제가 설정했던 가정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반응형 국가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국가. 약자가 아니라 구조적 존재, 선택받는 자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자였습니다. 브래드가 퇴근 전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그가 물었어요.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론도 나왔고요. 뭐라고 썼는데? 한국은 약자가 아니라는 거요. 제가 답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예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쟁 자체를 좌우하는 나라죠. 브래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랑 완전히 반대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주말에 저는 로웰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실에서였어요. 최종 보고서를 가져갔죠. 교수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훌륭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론을 증명했어요. 한국을 구조적 변수로 본 건 정확한 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교수님 논문이 큰 도움이 됐어요. 로웰 교수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중요한 걸 배운 겁니다. 국제 정치를 강자와 약자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거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토 교수는 인정 안 하시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로웰 교수가 웃었습니다. 당신 데이터가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학문의 발전 방식이에요. 기존 이론이 설명 못하면 새 이론이 나오는 거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2달간의 여정이 끝났어요.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지점에 와 있었죠. 월요일 아침 시뮬레이션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모든 시나리오, 모든 변수, 모든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어요. 한국은 어떤 조건에서도 약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압박받으면 적응했고 배제하려 하면 비용이 올랐으며 무시하려 하면 전쟁이 복잡해졌죠. 패턴은 명확했고 반복 가능했으며 예측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일주일 후 피드백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국장이 이메일에 썼어요. 기존 평가와는 다른 관점이지만 데이터가 탄탄하네요. 브리핑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20페이지로 요약했어요. 한 달 후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장성들과 정책 담당자들 앞에서였죠. 긴장됐지만 준비는 완벽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일 전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기존에는 한국을 반응형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한국이 들어간 시나리오와 빠진 시나리오의 차이, 압박 시나리오 결과, 배제 시도의 역효과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약자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존재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작전 지속 능력이 근본적으로 제한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몇몇은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반박하진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한 장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2달 전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중일 전쟁 시 한국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약자가 아니었어요. 선택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강요하는 쪽이었죠. 압박받는 동안 준비하고 위기 동안 시간을 벌며 결정적 순간을 스스로 정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정리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전쟁이 성립되는 조건이다. 약자로 보는 순간 전체 그림을 놓친다. 시간을 무기로 쓰고 구조를 활용하는 나라. 이것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한국이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이해하는 분석가가 됐어요. 약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구조적 존재로 보게 됐죠. 데이터가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 제 모든 분석의 기초가 될 거였습니다.